안녕하세요. 과진호 최태영 교수입니다. 이제 10주차가 됐어요, 벌써. 우리가 지난주까지 16과까지 했죠. 갈릴레이와 티코 브라헤까지. 그런데 이제 중간고사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강의를 했기 때문에 한 주가 남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17과하고 18과 기계 장치의 우주론하고 또 이제 뉴턴에 대해서 하고요. 이번 주는 우리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제 현대 우주론에서 아주 핫한 문제, 상대성 이론을 이제 인터스텔라 영화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또 하나는 다중우주론,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예를 들어 마블 우리 시리즈에도 다중우주론이 나오는데 그거는 사실 이 요즘 나오는 다중우주론을 대중화시킨 만화죠. 이 두 가지가 결국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주론은 한번 우리 오늘 영상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는데, 특수 상대성 이론이 먼저 이제 연구됐죠. 발표가 됐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더 일반화해서 나타났는데, 그것이 오늘날 이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 잘 나타나고 있다고 그래요. 한번 여러분들 다 보셨죠? 저도 2번이나 봤는데, 뭐 여러 가지 웜홀 이런 것까지 다 나오는데 한번 우리 들어보기로 합시다. 이 영상, 우선 첫 번째 영상은 한 14분 정도 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Murph, I love you. We must confront the reality. 인터스텔라 200% 즐기. 자, 물리 전문가 김성재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블랙홀, 웜홀. 자, 이런 인간의 이런 무한한 과학적 상상이 다시 영화 속에서 우리의 현실로 나올 때 우리는 너무도 행복함을 느낍니다. 왜? 바로 이것이 예술과 과학의 너무도 조화로운 행복한 동반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영화를 무려 3번이나 봤는데요. 네, 울었습니다. 이렇듯 방대한 과학과 우주와 인간을 이런 감동스러운 스토리의 물결 속에 집어넣었다는 것 너무도 대단했는데요. 단지 뭔가 좀 영화에 대해서 깨름직한 그 과학적 이론, 우리가 많이 접하지 못했던 그런 용어들에서 상당히 좀 보고 나서 좀 아쉬움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말 그대로 인터스텔라 200% 즐기기, 이것만 정확히 여러분들이 조금만 중력에서 간다면, 즉 우리가 중력이라는 고정관념을 조금만 탈피하고 정확한 현대 이론을 조금만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영화는 200% 이상의 즐거움을 드릴 겁니다. 뭐예요? 뭐가 이렇게 떨어진 걸까요? 자, 중력. 그렇죠. 우리 중력 뭐 너무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의 대사에 좀 관심 많이 가졌는데요. 그 중에 첫 대사, 과학은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네, 맞습니다. 가슴이 와닿았어요. 바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과학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화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중력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중력 그래요. 당기는 힘이에요. 그러나 이런 뉴턴의 중력 이후에 무려 지금부터 100여 년이 넘는 그 시간, 1910여 년부터 새로운 중력 이론을 낸 것이 바로 이 중력이 시간을 지배하는 자, 바로 시간을 지배하고 있는 차원의 요소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시간의 상대적인 흐름. 자, 누구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더디르고, 누구는 시간이 빨리 흐르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간에서 파헤쳐봐야 돼요. 자, 그러려면 우선 특수상대성 이론부터 알아보고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직접 우선으로 가겠습니다. 고!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아주 빠른 속력으로 우주여행을 하고 돌아온 형에게는요, 시간이 더디 흐르고 지구에 남아있는 이 동생의 나이보다 결국 형은 나이를 덜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우주선에 있는
형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지구가 멀리 여행을 다녀온 셈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말이죠. 그 지구에 남아있는 동생의 나이가 더 젊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얘기 아닐까요? 가만, 그렇다면 이 쌍둥이 이야기의 오류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자, 그럼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기발한 아이디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와 이제 저렇게 빨리 달리는 버스에 여러분과 함께 직접 탑승해 보겠습니다. 지금 버스가 지금 등속으로 잘 달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지요. 근데 이때 가속, 즉 속력이 점점 빨라지면 자, 저는 지금 어떻게 될까요? 빨라져 볼까요? 자, 지금 버스가 가속이 되면서 말이죠. 버스가 달린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지금 몸이 달라붙게 되었는데요. 자, 여기서 버스를 한번 수직으로 세워볼까요? 저는 지금 위로 가속되고 있는 이 버스에 타고 있는데요. 현재 그 힘에 의해서 반성력 때문에 제 몸은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버스라는 공간을요, 조금씩 쫙쫙 늘려서 지구 전체로 한번 덮어보겠습니다. 과연 중력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제가 일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백.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자, 가속도에 의한 관성력 때문인지 아니면 중력 때문인지 과연 구별해낼 수 있겠어요? 여기서 아인슈타인은 말이죠, 이 중력에 대한 매우 중요하고 큰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즉, 가속도에 의한 관성력과 중력은 너무 동등해서 너무 똑같아서 도저히 구별할 수가 없다. 같은 거다. 즉, 이것이 바로 등가 원리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의문이 풀리는군요. 바로 인류로서가 왜 이렇게 뱅뱅뱅뱅 돌고 있을까요? 바로 무중력 상태의 우주 공간에서 인공 중력을 만들기 위해서요. 뱅뱅뱅뱅 돌면 바깥으로 향하는 원심력이 바로 우리는 중력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원리죠. 이것도 역시 일반 상대성 이론이죠. 자, 지금 빙글빙글 돌고 있는 원판이 있습니다. 자, 이 원판 위에는 시계 1과 시계 2가 있는데요. 이 시계 1은 원판의 중심에 있고 시계 2는 원판의 가장자리 바깥쪽에 위치합니다. 자, 이 원판 밖에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요, 시계 1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정지해 있고 시계 2는 매우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저는 관측을 하고 있겠죠. 우리 특수상대성 이론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는 물체의 시계는 혹은 시간은 더디 흐른다. 자, 그렇다면 원판 위에 시계 1은 정지했고 시계 2는 매우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는 순간을 목격하죠. 그렇다면 매우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는 시계 2는 더디게 흐르겠죠. 시계 1보다 느리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매우 빠른 속력으로 원운동하고 있는 원판 위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씨! 자, 원판 위에 있는 시계 1과 시계 2와 함께 원운동하고 있습니다. 뺑뺑뺑뺑. 자, 원운동은 가속운동입니다. 이 가속운동하는 원판 위에 놓여 있습니다. 원판 끝에 있는 시계 2는 관성력이라고 하는 원심력을 아주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일반 상대성 이론이 가속운동하는 공간에서의 나타나는 관성력은 중력이다. 관성력은 중력이다. 아니, 그렇다면 시계 2는 강한 중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 중력을 강하게 받으니 시계 2는 시간이 더디 흐르는 것이다. 그렇군. 중력이 강하다면 시간은 지연이 일어난다. 느리게 흐른다. 더디 흐른다. 제가 이 어지러운 원판 위에서 중력과 시간 지연의 관계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처음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는 상황으로 해보죠. 쌍둥이 이야기에서 우주여행을 다녀온 형의 나이가 젊다라고 하였죠. 자, 이것은 실제 가속운동이라는 것은 지구가 아니고요. 우주여행을 한 우주선이었죠. 아니, 돌아오기 위해서 속력을 늦췄다가 유턴을 했죠. 정지했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느려지다가 빨라지는 가속운동이 우주선에서 행해졌던 것이죠. 바로 가속도에서 나타나는 관성력이, 중력이 같은 거라 했으니까 바로 가속도 운동하는 그 공간에서의 시간이 더욱 더디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여행을 한 가속운동을 포함한 이 우주선에서의 형의 나이가 더 젊다는 것이죠. 역설이 결국 사라지면서 깨끗하게 이 부분을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이 블랙홀이라는 용어 고체를 많이 사용을 하죠. 뭐 사랑의 블랙홀이라든가 또 보통 우리가 블랙홀이라는 느낌을 받으면 뭔가 모든 걸 다 빨아들이는 그 무시무시한 어떤 우주 현상 이렇게 이제 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 이 블랙홀은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중력 이론에서 어느 정도 얘기됐던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과학적인 이론의 상상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실제 관측이 됐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관측은 아니겠죠. 그래서 아주 멀리 있는 우주에 매우 멀리 있는 블랙홀을 아주 성능 좋은 망원경으로 봤더니 그 주변에 어떤 현상이 목격되면서 아 저것이 바로 블랙홀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은 그 블랙홀의 존재가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온 상태입니다. 자 그러나 이 블랙홀이 과연 어떻게 생성될 것이냐 일종의 별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별의 일생에 있어서 그 기나긴 일생에 있어서 자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연료를 다 사용을 하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이라고는 중력밖에 안 남겠죠. 매우 쪼그라들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부패 작은 이 안에 모든 질량이 몰려있다 생각해봐요. 엄청난 중력장이 형성되겠죠. 자 이렇게 실제적인 블랙홀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 존재가 알려졌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좀 더 이론이 발전되어서 그러면 모든 게 빨려 들어가는 이러한 블랙홀이 있다면 이제 그 연결 통로가 된다는 뭔가 웜홀이라는 거 있을 것이고 또 자 빨려 들어가서 분출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해서 화이트홀이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사실 이 화이트홀은 아직 이론적 기반이 전혀 조성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좀 신중한 자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도 거기에서 웜홀이라는 것, 즉 어떤 통로의 개념으로서 차원과 차원 또는 우주와 우주의 연결 통로로서의 웜홀이라는 이론이 요즘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웜홀. 또 웜홀은 또 어디서 나온 말일까? 네, 웜홀. 벌레 구멍이라는 뜻이에요. 자, 사과가 있는데요. 이 사과의 표면을 따라서 건너편까지 벌레가 기어가느니 이 벌레가 과학을 좀 했어요. 바로 벌레 구멍을 뚫어서 지름길로 이용한다는 것이죠. 이리하여 붙여진 이름이 웜홀. 그래서 어떤 우주와 우주의 통로 혹은 차원과 차원의 통로 혹은 또 우리가 시간여행이라든가 이러한 그 통로의 개념으로서 웜홀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의 바로 이 영상의 최고가 하나 있죠. 바로 이런 블랙홀과 웜홀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최대한 과학적 이론에 맞게끔 형상화했다는 것이죠. 보통 블랙홀 하면 예전에는 모든 게 빨아들입니다 하는 이런 그 삼천 공간을 좀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그 이론에 맞게끔 실제로 킵손 박사가 그 이론에 의해서 아주 깊은 자문과 함께 영상화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영화에서 우리가 하나의 물리 공식을 봤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부분이죠. 자, 이렇듯 블랙홀의 존재가 알려졌고요. 또 웜홀에 대한 이론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우리 그 훌륭하신 과학자들이 결국은 이 웜홀의 이론을 좀 더 이제 발전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무한한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안정스럽고 그리고 또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크기의 웜홀로 확장시킬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자, 그러한 상상은 바로 이제 영화 속에서는 현실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앞날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이런 웜홀을 통해서 결국 주인공들은요 우여곡절 끝에 자 웜홀을 통과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우주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토록 바라던 지구와 같은 환경의 행성들이 마침 하필이면 블랙홀 그 우주의 블랙홀 주변에 있는 행성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중력장이 매우 강한 곳이기 때문에 결국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중력이 매우 강한 곳의 시간은 더 느리게 흐르고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결국 이 행성에서 벌어지는 1시간의 행동은 결국 지구에서의 7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이 과학의 이론에 대한 우리 영화에서의 상상이 많은 스토리를 만들어주고요. 또한 이러한 중력이 매우 강한 곳이라면 지구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여기서는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자, 이제 그러한 방대한 스케일의 감동의 목격은 여러분 직접 이제 영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껏 이 시간여행이라는 소재는 상당히 많은 상상도 있었고요. 또 많은 영화로 다뤄졌죠. 자,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매우 불편한 상황에 도래하게 됩니다. 자, 할아버지 패러독스라고 있어요. 일종의 역설인데요. 자, 우리 인류가 꿈 같겠지만 시간여행이 가능해진 상태에서 자, 과거로의 여행을 떠났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서 나의 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무슨 심술이 생겼는지 할아버지가 절대 평생 동안 그러면 안 되겠지만 결혼을 못하도록 막아버렸다면 과연 지금의 나는 어디서 온 것이며 또 지금의 나는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 것일까?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영화 속에서는 철저한 감시자를 두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건의 일관성이라는 것이죠. 놀란 감독은 이 영화 속의 여러 장치들을 아주 치밀하게 구성을 해놨었는데요. 자, 한 가지 힌트를 살짝 드리겠습니다. 자, 주인공 쿠퍼의 딸의 이름은 머피인데요. 왜 하필 머피였을까요? 바로 그 해답은 영화 속에 있습니다. 퍼즐의 조각을 직접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Interstellar. 예, 여러분, 그 퍼즐은 여러분 한번 더 영화 보시고 맞춰보세요. 저도 그거는 생각을 못했는데. 자, 그럼 다중우주론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다중우주론은 더 황당한 가설인데요. 자, 과연 우리와 같은 우주가 무한히 있다. 과연 그럴까요? The universe works suggests that at high energy states, the gravity that we understand becomes an explosive force pushing outward rather than pulling inward. That's right. That is right. Please continue. I just want to make sure I was on the same page. This is always very terrifying for me. 어느 이름 모를 지역 이 호수에 사는 물고기들에게 이 호수는 우주와 같다. 호수 바깥은 본 적도 상상도 해본 적 없다. 갑자기 누군가 이들에게 아프리카엔 빅토리아 호수가 있고 캐나다엔 에메랄드 호수가 있고 잠실엔 석촌 호수가 있다고 말해준다면 이 생선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지구를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는 지구가 거대한 태양을 도는 8개의 행성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거대한 태양은 우리 은하에 있는 2천억 개의 태양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2천억 개의 태양을 담고 있는 우리 은하는 1000억 개의 은하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우주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이 우주 바깥엔 뭐가 있을까? 나의 생선머리가 깨질 것 같다. 사실 우주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단어 하나가 생략된 줄임말이다. 우주, 유니버스는 observable universe, 관측 가능한 우주를 말한다. 처음 우주는 한 점의 빛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빛이 현재 닿은 거리까지가 우리의 우주라는 말이다. 빛이 닿아 관측 가능해진 우리의 우주. 이 바깥엔 뭐가 있을까? 1930년 하늘을 미친 듯이 쳐다보던 에드윈 허블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다. 하늘에 떠있는 별을 자세히 보니 별들이 지구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 별도 저 별도 모두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었고 심지어 별들 간의 거리도 서로 멀어지고 있었다. 저 검은 하늘이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주가 팽창을 한다니 지금도 믿기 힘들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 발견이었다. 이렇게 팽창하는 우주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137억 년 정도 과거로 돌리면 아주 작은 점이 되고 우리는 이것을 빅뱅이라고 부른다. 작은 점에서 우주가 크게 터졌다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빅뱅을 터지게 한 것일까?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1980년 물리학자 앨런 거스와 헨리 타이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이용해 초기 우주의 입자 형성을 연구하던 도중 놀라운 중력의 비밀을 발견한다. 뉴턴 때부터 중력은 물질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으로 여겨져 왔는데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빈 공간에 에너지만 균일하게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중력이 반대로 밀어내는 힘을 가진다는 것이다. 물질이 없었던 초기 우주, 강력하게 밀어내는 중력으로 인해 에너지가 순식간에 밖으로 터져버린 것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의 시작을 설명해낸 대단한 발견이었다. 앨런 거스는 이 우주의 폭발에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이 짧은 인플레이션 기간이 끝난 후 천천히 팽창하는 우주를 말한다. 쉽게 말해서 인플레이션을 자동차의 시동 버튼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자동차의 시동 버튼을 누르면 처음 엔진이 급격하게 떨린 후 자동차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주의 시동 버튼을 누르면 처음 에너지의 엄청난 폭발 후 우주가 살아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론에는 한 가지 정말 이상한 미스터리가 있었다. 자동차 한 대의 시동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엔진의 떨림도 한 번에 끝나야 하는 것처럼 우주의 시작이 한 번이었다면 에너지의 폭발도 한 번에 끝났어야 하는데 수학적으로 폭발이 끝나는 시점을 계산했더니 그 시점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것이다. 어떤 답은 1초, 어떤 답은 2초, 어떤 답은 69초. 처음 이 사실을 발견한 러시아의 물리학자 알렉스 빌렌키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인플레이션이 끝나는 시점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 미스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았다. 우주의 시동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걸렸으면 된다. 인플레이션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으면 된다. 빅뱅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으면 된다. 누군가 우주의 시작 버튼을 계속해서 무한대로 누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주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다. 이게 바로 다중우주, 멀티버스의 시작이다. 끝이 여러 개면 시작도 여러 개일 수 있다는 단순하지만 천재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다중우주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 미친 소리를 진지하게 들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주가 곧 모든 것을 뜻하는데 이 모든 것 바깥에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 보였다. 안타깝게도 멀티버스라는 괴기한 이론은 깊숙이 묻혀버렸고 사람들은 우리의 하나뿐인 우주를 계속해서 연구해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현대 과학에 새롭게 등장한 글로벌 스타, 그 스타의 등장으로 멀티버스라는 이론은 드디어 제대로 된 관심을 받기 시작한다. 그 이름은 바로 모든 것의 이론, 끈이론이다. 모든 것의 이론이란 행성의 움직임과 같은 거시세계를 설명하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전자의 움직임과 같은 미시세계를 설명하는 양자역학을 통합하는 궁극의 이론을 말한다. 원래 이 두 이론은 통합하려 하면 자꾸 에러가 나고 그 때문에 우주에 설명되지 않는 것이 많은데 단 하나의 이론으로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를 연결해 우주의 모든 것을 밝혀내겠다는 것이 바로 Theory of Everything, 모든 것의 이론이다. 많은 물리학자를 포함해 얼마 전 별세한 스티븐 호킹과 아인슈타인이 죽기 전까지 꿈꿨던 이 모든 것의 이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후보가 바로 이 끈이론이다. 끈이론에서 끈은 10차원 세계에서 진동하는 끈을 말한다. 3차원 세계에 사는 우리가 2차원 세계에 모든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10차원 세계에서 진동하는 끈의 움직임은 우리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10차원 세계에서 진동하는 끈의 움직임만 알아내면 우리 3차원 세계의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말 아름답고 설레는 이론이다. 그런데 이 멋진 이론에도 한 가지 커다란 문제가 있다. 끈이 존재하는 10차원 세계가 어떻게 생긴지만 알아내면 끈의 움직임을 알아낼 수가 있는데 이 10차원 세계가 생긴 모양을 구해보니 모양의 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것이다. 끈이론은 난관에 부딪혔다. 이 수많은 답 중 어떤 것이 정답이란 말인가? 이 중에서 어떤 모양이 우리 우주의 모양이란 말인가? 혹시 이게 모두 정답은 아닐까? 이 수많은 모양이 모두 가짜 세계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우주들 중 하나가 우리의 우주고 나머지는 모두 다른 우주인 것 아닐까? 시동이 여러 번 걸린 것 아닐까? 인플레이션이 여러 번이었던 것 아닐까? 빅뱅이 여러 번 있었던 것 아닐까? 시작이 여러 번이었던 것 아닐까? 물을 구하는 공식은 하나다. 수소 2개 더하기 산소 하나. 그러나 이 공식 하나의 답은 3개다. 물, 얼음, 수증기. 공식은 하나여도 답은 얼마든지 여러 개일 수 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어렵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엔 그 여러 개라는 것이 우주라는 말이다. 양자역학에선 미지세계를 설명할 때 이 작은 입자라는 녀석이 동시에 여러 군데 존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웃기지 않은가? 우주의 모든 것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대도, 별도, 우주도.
예, 예, 이제 촉근 이론 또는 끈 이론은 이제 입자 원자를 더 쪼개면은 지금 쿼크라는 6개의 쿼크로 되어 있다고까지 이제 밝혀냈는데 그 쿼크를 이루는 기본 형태가 이 진동하는 끈, 마치 고무줄이 진동하는 것 같다는 거죠.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원형의 구로 입자를 상상을 해온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가 빅뱅 때 약 10개의 차원으로 빅뱅이 폭발할 때 10개의 차원의 우주가 형성됐는데 그중에 우리가 경험하는 건 지금 4차원밖에 안 되죠. 입체 플러스 시간, 공간 플러스 시간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 번 빅뱅이 있다는 거죠. 빅뱅이 이제 우리 우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계속 일어났다. 이제 근데 과학 이론이라는 것은 이러한 가설을 아무리 수학적으로 이렇게 공식으로 풀어내도 그 가능성일 뿐이지 실제로 과학 이론이 완전히 성립하려면 경험적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다중우주론이나 이제 이런 웜홀 이론들은 또 빅뱅 이론의 그 처음에 이 모든 물질이 이제 압축이 됐을 때 폭발한다는 그 가설도 아직 증명은 안 된 거예요. 하여간 여러 가지 가설을 가지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이 현대 우주 물리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여기까지입니다.